스기무라는 초등학생 딸을 둔 가장이었다.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을 하다가 재벌 2세인 나오코를 만나 결혼하면서 장인의 대기업의 홍보실에 취직하게 되었다. 나오코는 장인어른의 후처의 딸이었고 장인의 회사에는 어떤 중책도 맡고 있지 않았다. 나오코의 배다른 오빠들이 중책을 다 맡고 있었다. 스기무라 또한 정기적으로 출간하는 회사의 소식지, 사내보를 편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날은 소노다 편집장과 함께 장인의 회사인 이마다 콘체른의 재무담당자를 찾아가는 중이었다. 몰이라고 하는 전 재무부장은 지금은 은퇴했고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시골 별장에서 살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쿠라스테 해풍이라는 큰 요양시설이 들어섰고 모리의 아내는 그곳에 입원해서 요양 중이었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될 때는 때때로 퇴원해서 모리의 별장에서 지내기도 했다. 쿠라스테 해풍은 시설 규모가 컸고 입원비가 비쌌으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입원비를 할인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추첨에 당첨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다. 스기무라와 소노다 편집장은 모리 전 재무부장을 인터뷰하여 회고록을 책으로 만들기 위해 약 5번 정도 이곳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모리의 아내는 볼 수 없었다. 소노다 편집장은 중년의 여성이었고 장인어른의 회사에 30년 넘게 근무했다. 그러다가 회사 홍보실의 편집장을 맡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마다 콘체른 회장의 애인임을 의심했지만 소노다 편집장 본인은 쿨하게 자신은 회장님의 애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모리 전 재무부장의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를 탔다. 늘 그렇듯이 그 버스에는 승객이 별로 없었다. 버스 기사는 여성분이었고 남자 승객 4명에 여자 승객 3명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앞쪽에 앉아 있던 백발의 한 노인이 일어서더니 여성 기사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아마 내릴 곳을 물어보겠거니 했는데 그 노인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권총을 꺼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노인은 자신은 이 버스를 납치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는 매우 정중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의 손에 든 권총이 가짜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한두 마디씩 했지만 그 노인은 시험 삼아 천장에다 대고 권총을 한 발 쏘았다. 큰 소리와 함께 천장 판넬이 부서졌고 사람들은 잠잠해졌다. 노인은 차 안의 승객들에게 휴대폰을 모조리 꺼내라고 시키고 모두의 핸드폰을 모았다. 그리고 여성 기사에게 잠시 정차하고 문을 열게 한 후 휴대폰들을 모조리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노인은 기사에게 이 근처에 있는 폐공장까지 정차 없이 운행하라고 지시한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폐공장 주차장에 버스가 도착했다. 노인은 기사에게 버스를 담벼락 가까이에 거의 붙이다시피 주차하라고 했고 문이 담벼락에 너무 가까워서 문으로 탈출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버스에는 비상탈출용 문이 하나 더 있었다. 그 문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것과 반대편에 달려 있었다. 의자를 들어 올리고 비상탈출용 레버를 제끼면 그 문이 열려서 승객이 탈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 노인은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면 인질들인 당신들을 안전하게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성 기사와 할머니로 보이는 여성 승객 한 명을 내보내줄 테니 비상탈출문을 통해 나가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시바노라고 하는 여성 기사는 승객들을 남겨둔 채 자신은 탈출할 수 없다고 하며 완강히 부인했다. 그래서 결국 사코타라고 하는 할머니만 버스에서 내보내드리기로 했다. 비상탈출 레버를 제끼고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 문은 높이가 높아서 할머니 혼자 뛰어내리기에는 많이 높았다. 그러자 시바노 기사가 할머니가 내리는 걸 도와드렸고 할머니가 무사히 버스를 빠져나가자 시바노 기사는 비상탈출 문을 닫고 돌아왔다. 얼마 후에 경찰차가 도착했고 버스 납치극을 사코타 할머니가 신고한 듯 했다. 경찰은 시바노 기사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인질범 할아버지는 경찰에게 승객들이 마실 물을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페트병 생수를 몇 개 준비했고 그 대신 인질들 중 일부를 풀어줄 것을 제안했다. 인질범 할아버지는 시바노 기사와 다른 한 명을 내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러던 중 소노다 편집장이 할머니였던 시바노 기사와 함께 버스를 탈출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들 서로에게 기회가 왔지만 선의를 위해 남들에게 탈출 기회를 넘겨준 따뜻한 배려였다. 좌석 의자를 들어 올리고 레버를 제끼자 비상탈출문이 열렸다. 시바노 기사와 소노다 편집장은 버스를 빠져나갔고 비상탈출문은 또다시 닫혔다.
인질범 할아버지는 남은 승객들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하고 이 소동이 끝나면 당신들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겠다고 승객들에게 얘기했다. 승객들은 믿을 수 없는 눈치였지만 다들 희망 액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중년의 사업가였던 다나카는 1억 엔을 요구했다. 최근 회사 경기가 안 좋아졌고 또 자신도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어서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인은 알았다고 했다. 20대 초반. 청년인 사카모토는 중퇴한 대학교를 복학해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학비를 부모님 도움 없이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대 초반 여성 마에노 또한 자신은 제과제빵 학교를 졸업해서 파티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인질범 노인은 경찰에게 자신이 지명한 세 사람을 지금 현장으로 데려오면 인질들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그 세 사람은 구즈하라, 나카후지 고토 세 사람이었다. 인질범 노인은 경찰에게 1시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가도 경찰은 노인이 말한 세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고 점점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버스 바닥에서 뚜껑 같은 것이 열리더니 그 안으로 최루탄 같은 게 던져 들어왔다. 갑자기 연기로 버스 안은 시야가 깜깜해졌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고 경찰 기동대가 버스 안으로 들이닥쳤다. 경찰 기동대는 인질들을 보호하며 버스 밖으로 대피시켰고 버스 안에는 죽은 인질범 할아버지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스기무라는 경찰에게 인질범 노인은 자살된 것이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자살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서에서 버스 납치 사건의 승객들은 사정조사를 마쳤고 각자의 연락처를 교환한 뒤 헤어졌다. 뉴스에는 그 사건이 보도되었고 인터넷에서는 납치범 및 인질들의 신상이 퍼졌다. 뉴스 기자들에게서 인질이었던 승객들에게 취재 요청이 쇄도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스기무라에게 다나카라고 하는 중년의 사업가였던 그 승객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신에게 300만 엔이 현금으로 택배가 왔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금액은 다르지만 각각의 돈이 배달되어 왔고 스기무라도 지금 집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만나서 대책을 회의하자고 했다. 그들은 경찰의 조사에서도 인질범 노인이 위로금을 줄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사정조사를 하기 전에 모두 말을 맞춘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노인이 얘기한 금액보다 훨씬 적었다. 다나카 씨에게는 300만 엔, 시바노 기사에게는 200만 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각각 100만 엔이었다. 다나카는 자신은 노인에게 1억 엔을 요구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고 투덜댔다. 하지만 버스에서 제일 먼저 내렸던 사쿠타 할머니에게는 500만 엔이 배달되었다. 다들 어느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모인 그들은 이론을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돈을 쓰는 게 위험하다는 결론에 동의했고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그들은 나름대로 돈의 출처를 조사하기로 한다. 20대 청년 처녀였던 사카모토와 마에노는 택배를 붙인 곳을 조사하러 돌아다녔다. 돈이 든 봉투를 붙인 곳은 모두 세 곳이었는데 발신자는 없었고 보낸 곳의 지점명과 수취자 이름밖에 없었다. 스기무라는 인질범 노인이 경찰에게 찾아달라고 했던 3명에 대한 신원조사를 시작했다. 그러기에 앞서 스기무라는 장인어른을 찾아갔다. 스기무라는 장인어른에게 사직서를 내밀었다. 장인어른은 딱히 이유를 묻지 않았고 스기무라가 현재 찾고 있는 3명의 조사가 끝난 후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했다. 그 대신 그 3명에 대한 조사는 2주 안으로 끝내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한다. 스기무라는 재벌 2세의 남편으로서 장인어른의 대기업의 홍보실의 사원으로 근무했지만 무게감에 사로잡혔다. 아내였던 나호코와의 관계도 좋았고 딸 모모코도 사랑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지만 그 사위라는 자리는 무언가 벗어나고 싶은 답답함 같은 것이 있었다. 이 기회에 스기무라는 장인의 회사를 벗어나서 자신이 꿈꾸던 다른 길을 가보고 싶었다. 하지만 장인어른에게서 사건과 관련된 깊은 통찰력이 깃든 얘기를 듣게 되었다. 버스 납치범의 인상착의는 마치 선생님 같았다고 스기무라는 얘기했다. 아주 말을 잘했고 승객들을 포섭하는 힘이 있었다고 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권총을 든 그 남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협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끌렸다고 얘기했다. 장인어른은 그 사람은 과거에 남들을 트레이닝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몇십 년 전에 한참 그런 업계가 활발했다고 했다. 기업 인력들을 트레이닝시키는 교육업체였는데 장인어른의 회사인 이마다 콘체른 직원들도 그곳에 가서 연수받게끔 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사원이었던 손오다 편집장을 그 트레이닝 회사에 연수를 보냈다가 손오다 편집장은 자살 기도를 했다고 했다. 그 트레이닝은 숙식을 겸한 며칠간의 연수였는데 매일매일 테스트가 이루어졌고 성적이 나쁘면 벌칙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그 와중에 손오다 편집장은 벌칙으로 독방에 갇혀 있었고 그 안에서 벽에 머리를 찧어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그런 트레이닝 회사의 폐해를 겪은 후 장인어른은 모든 트레이닝 연수를 중지했고 그 후로 손오다 편집장을 홍보부로 발령했다고 했다. 장인어른의 통찰력 깊은 조언을 토대로 납치범 노인이 언급한 3명을 조사했더니 실마리가 보였다. 3명 다 니쇼 프론티어라는 다단계 회사의 프리미어 회원들이었다. 니쇼 프론티어는 처음에는 건강보조제나 다이어트 식품들만 판매하다가 모든 다단계 회사가 그렇듯이 나중에는 리조트 회원권까지 팔게 되었다. 리조트 회원권을 사면 평소에는 손님을 받아 수익을 올려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고 손님을 받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리조트는 짓지도 않았고 투자금만 받아서 빼돌렸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주로 은퇴한 노인들이었다. 그 노인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자녀들도 모르게 꿰매 속아 노년에 마련한 목돈들을 모두 투자했다. 그리고 납치범 노인이 언급했던 구즈아라, 나카우지 고토 세 사람은 니쇼 프론티어의 프리미어 회원들이었고 프리미어 회원들은 일반 회원들에게 물품 구매를 위한 융자까지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해주고 있었다. 스기무라는 그 세 사람을 조사하던 중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즈아라는 2년 전에 자살했다. 나카우지와 고토는 니쇼 프론티어가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잠적해버렸다. 그리고 버스 납치범이었던 그 노인은 구레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기업 트레이닝 연수를 해주던 임원급 트레이너였다. 구레키 노인은 젊어서 도쿄로 상경해서 열심히 일했고 기업 트레이닝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와 함께한 선배 미쿠리아는 회사에서 구레키 못지않게 실력 있는 트레이너였고 나중에 미쿠리아 선배는 구레키에게 회사를 차릴 테니 자신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기업 트레이닝 업체들도 한때의 유행이 지나자 인기가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미쿠리아는 구레키를 설득해 회사를 차렸고 그들의 마지막 타겟이 될 기업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니쇼 프론티어라는 다단계 판매 회사에 접근했고 그때까지는 아직 다단계의 성격을 띠지 않았고 작은 건강보조 제품 판매 회사에 불과했던 니쇼를 다단계 회사로 변모하는 데 크게 일조한다. 니쇼의 사장과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고 니쇼를 거대한 다단계 판매 회사로 둔갑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거액을 받은 미쿠리아와 구레키는 니쇼를 떠났다. 몇 년 후 니쇼는 정수기 판매부터 리조트, 회원권 판매로 불량 채권들이 늘어났고 실제 피해를 입은 말단 회원들이 하나둘씩 고소를 하자 망해버렸다. 사쿠타 할머니는 무릎 관절이 불편했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쿠라스테 해풍 요양시설을 방문했다. 그 버스 노선은 하나였으므로 항상 같은 버스를 이용했다. 쿠라스테 해풍은 고급 요양시설이어서 입원비가 비쌌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싸게 입원할 수 있는 추첨에 당첨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입원 보증금은 비쌌고 사코타 할머니는 젊은 시절 30여 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서 1,000만 엔을 모았다. 하지만 사코타 할머니는 니쇼 프론티어의 리조트 회원권에 속아 넘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렸고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하지만 사코타 할머니는 그 후로 치매 증상을 보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주기적으로 그 버스를 타고 쿠라스테 해풍을 찾아갔다. 병원 시설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외부에서만 두리번 거리다 시간이 되면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쿠타 할머니는 딸에게 어머니가 쿠라스테 해풍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했다. 딸은 걱정했지만 어머니가 당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었고 쿠라스테 해풍 시설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도 딱히 제지하지는 않았다.
딸은 걱정이 되어서 사코타에게 주소 전화번호와 간단한 사정을 적은 쪽지를 적어서 어머니의 몸에 부착시켰다. 구레키는 은퇴 후 유유자적하게 낚시를 하며 지내다가 쿠라스테 해풍 근처에서 사코타 할머니를 보았다. 말이 어눌하고 치맥기가 있어 보이는 사코타가 걱정된 구레키는 그 할머니의 옷에 붙어 있는 쪽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사코타의 딸이 전화를 받았고 니쇼 사건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고 충격을 받아 치매가 걸린 사코타의 소식을 전해 듣는다. 어느 순간 자신이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구레키는 자신이 모은 돈을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자신은 허름한 단칸방에서 검소하게 살았다. 그리고 자신은 많은 사람들을 파산으로 몰고 간 벌로 죽음을 결심했다. 구레키는 자신이 살던 고향에 소꿉친구였던 하야카와에게 부탁을 했다. 하야카와는 여자였지만 남편과 자식들이 있었다. 구레키는 하야카와에게 자신이 살아온 죄를 고백하며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 하야카와에게 자신의 버스 납치 계획을 얘기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인질들이었던 승객들에게 돈을 택배로 붙여주길 부탁했다. 그리고 그 전에 구레키는 선배 미쿠리아를 죽였다. 그 시신을 자신의 고향 묘지의 석실 안에 숨겼다. 하야카와는 구레키의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실을 구레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스기무라의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을 때쯤 한 통의 전화가 휴대폰으로 걸려왔다. 지금 버스 납치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뉴스를 보라는 것이었다. 20대 청년인 사카모토는 그들에게 배달된 돈을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몹시 힘들어했다. 100만 엔이라는 거금을 쓰고도 싶었으나 그 돈은 다단계 판매회사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몹시 자괴감에 빠졌다. 그리고 자신도 소액이었지만 그 당시에 조그만 건강보조 제품 다단계 판매에 몸담고 있었던 것이다. 직장 선배와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던 그 다단계 판매가 결국은 니쇼 프론티어와 같은 거액의 사기 사건이나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은 사카모토는 어느 날 자신이 당했던 그 버스 납치 사건을 똑같이 재현했다. 같은 버스 회사의 같은 운행 노선을 납치했지만 운전기사는 시바노 기사가 아닌 다른 남자 기사였다. 사카모토는 회칼을 들고 승객들을 위협했으며 중간에 승객들을 다 내리게 하고 기사 한 명과 승객 한 명만 인질로 삼았다. 버스 정차 장소도 동일한 근처에 폐공장이었다. 스기무라는 사카모토가 경찰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뉴스로 전해들었다. 미쿠리아의 정체를 밝히라는 요구였다. 사카모토는 아직 미쿠리아의 생사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하야카와 할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구레키의 소식은 이전 납치 사건 승객들에게 전부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미쿠리아가 구레키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다. 스기무라는 곧장 하야카와 할머니에게 급히 찾아갔고 미쿠리아의 시신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야카와는 구레키의 가문의 묘지를 알려주었고 그 석실 안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스기무라는 밤이었지만 하야카와의 아들이 인솔해서 구레키 집안의 묘지로 올라갔다. 석실은 다행히 그리 무겁지 않게 열렸고 그 안에는 백골이 된 미쿠리아의 시신이 있었다. 스기무라는 그 사진을 찍어 사카모토에게 전송했고 다행히 잘 설득해서 누구도 다치지 않은 채 버스 납치는 마무리되었다.